KBS 1라디오 11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주말 사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음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양국의 오랜 그림자 전쟁에 불안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이 그림자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자신의 존재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은밀한 공격을 이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 역사도 오래 이어져 왔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직접 공격하면서 양국 사이 갈등이 고조됐고 결국 현지 시간 13일 밤 이란이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함에 따라서 이 그림자 전쟁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감행한다면 그동안 우려에 그쳤던 5차 중동 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 정세,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태국에서 지난 13일부터 송크란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전통적인 새해맞이 축제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난 이 송크란 축제와 새로운 관광지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후 긴박해진 국제 정세, 또 각 나라들의 대응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을 합법적인 방어권 수행이라고 규정하고 현 시점에서 이란은 방어 작전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압둘라히안 장관은 다만 만약 필요하다면 모든 새로운 공격에 맞서 합법적인 이익을 수호하는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설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AFP통신은 이란군 당국이 이번 공격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서 확전 우려에는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유엔이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현지 시각 14일 오후 4시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이 벼랑 끝에 있다며 지금은 각국이 진정하고 긴장을 완화할 시기며 최대한 자제하는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직후 이스라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서 대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자국 부동산 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서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부총리는 13일부터 14일까지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부동산 건설 현장과 금융기관 등을 시찰하고 좌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는데요. 허 부총리는 화이트리스트 기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해서 대출할 곳에는 최대한 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시공 중인 상태하고요. 담보물에 적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상하이 금융중심지를 방문한 뒤 수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리창 총리와 회담할 예정입니다. 숄츠 총리는 첫 방문지인 중국의 산업중심지 충칭에서 독일 자금의 지원을 받는 회사들과 중국의 자동차 및 기타 산업의 생산기지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BMW,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번 방문 초점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독일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와 양국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에 폭우가 내려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하와이 카와이 섬에서 폭우가 내려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뒤에 마우이와 오하이오 섬에서도 홍수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미 기상청에 따르면 카와이 지역에 하룻밤 사이 최대 25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와이주 당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카와이 섬에 발생한 폭우 피해 대응 지원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는 20일까지 긴급구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폭우로 다수의 해변 주차장이 완전히 침수돼 폐쇄됐으며 지역 폐수 처리장이 범람해서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인명피해나 부상자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와이는 기후가 온화하기로 유명합니다만 근래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오늘은 키워드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제발 이 정도에서 멈춰 주길. 역시 중동 지역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제 기습적으로 이란이 네. 이스라엘 공습했는데요. 이 공습이 있고 나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도 반대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이제 전화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영내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방어를 해준 덕분에 이란 공격이 결국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진단했고요.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 측에 당신이 이기지 않았냐. 승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CNN 방송도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현재 미국은 이란의 공격이 대부분 실패했고 또 이스라엘이 우월한 군사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오늘 밤을 승리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게 되면 이란도 다시 공격을 하게 될 거고요. 양국이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그렇죠. 더 큰 규모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여기서 좀 그만 멈추자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한 겁니다. 오늘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셈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밝혔다면서요. 맞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하고 나서 이란에 대한 보복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이스라엘 관료 2명의 말을 인용해서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회의를 하면서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고 나서 보복 공격 안건은 철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관료들도 이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본 점도 이 보복 공격 안건을 철회한 이유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뭐 무장 드론, 미사일 300발 이렇게 받으면서 좀 피해가 있었는데 사실 아이언돔 덕분에 거의 99%를 다 요격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은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더 자세한 내용 저희가 잠시 후에 글로벌 이슈 시간에 또 전해드리니까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부자만 몰려 사는 동네의 장점은이라고. 예. 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우리나라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아파트만, 또 빌라가 있는 지역은 빌라만,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소득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고 거주 지역 역시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인 영국 상황을 소개를 하면서 고소득자들만 살고 있는 부유한 지역 네. 정말 장점만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한 건데요. 물론 일반적으로 고소득자가 자기들끼리만 부유한 지역에 몰려 사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고 실제로 장점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또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짚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가 어떤 특정 도시에 이제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영국의 이민 전문 기업인 헬렌 파트너스가 작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뉴욕에는 백만장자, 이제는 뭐 억만장자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자산이 1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환율 고려하면은 1,340억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네. 775명 정도가 뉴욕에만 뉴욕에 거주하고 사고 있고요. 네. 로스앤젤레스에 504명, 영국 런던에 388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외 지역도 미국 버지니아주 햄프턴, 영국의 이제 코츠월드에 있는 일부 지역, 프랑스 남부 지역도 이 억만장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부자가 많이 사는 상위 50개 도시 가운데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도시는 각각 2곳뿐이고요. 미국 뉴욕에는 100명 이상의 억만장자가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미국 중서부 지역은 억만장자가
3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좀 특정 지역에 모여 산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백만장자가 부유한 지역에 모여 살면 부유한 지역에 좋은 학교가 많이 들어가고 좋은 식당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안전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안전한 동네가 되는 건데요. 반대로 단점이 단점은 어떤 있습니다. 걸까요? 개인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주변과의 비교를 인해서 자신의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동네에 억만장자들만 살고 있으면 내가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너무 가난하다. 거기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같이 살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싱가포르 경영대와 예일대 연구진이 2021년에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타인과 비교했었을 때 돈과 행복 사이에 더 강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에 있게 되면은 돈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갈구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 네. 네, 이렇게 느끼는 네, 거죠.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 사회적 측면에서 대해서도 부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어떤 왜곡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 동네 사는 부자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 네. 부자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그렇죠. 정책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상위 1%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살지 않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부자들의 공감 능력이 부족해져서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사이만 둘러싸여 있으면 말씀인 것처럼 고소득이 다들 이렇게 사니까 평균 소득이 한 이 정도쯤은 맞아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은 그럴만 하니까 가난하다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위험한 생각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 체인버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천재성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억만장자 자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짚었는데요. 에코 체인버 효과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기존의 신념이나 확신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렇죠. 공고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항상 생각하는 건데 비교하면 끝이 없다. 네. 맞아요. 네, 근데 비교는 안 할 자신을 수가 없다 또. 그래도 내 자신 쪽으로 눈을 돌리자.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웃을 좀 돌아보자. 네. 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네요. 근데. 네. 자, 다시 7%로 올랐다고요가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정하셨는데 이게 뭐가 오른 건가요? 네, 금리가 지금 좀 미국의- 오를 조짐이 보이긴 맞아요. 합니다만. 네, 미국의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네. 7%로 다시 진입하면서 미국의 주택 구매자들의 심적 지수는 7% 진입하면서 이거 나 지금 주택 사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미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비 주택 구매자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접고 늦은 발언 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연초에 하락세로 안정됐던 모기지 금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하반기로 미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7%까지 올랐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작년 12월 이후에 모기지 금리가 7%로 올라선 것이 다시 4개월 만에 처음이 됐습니다. 미국의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 맥의 조사 결과를 보면 모기지 대출 업체들의 30년 만기 고정 평균 금리가 11일 기준 6.88%로 일주일 전보다 0.06%포인트 상승했고요. 모기지 은행연합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모기지, 그러니까 지난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평균 금리가 한 주 사이에 0.1%포인트 오르면서 7%를 살짝 넘겼습니다. 이게 그 물가가 좀 높다 보니까 사실 올해 시작하면서 2024년 네. 시작하면서는 한 3번 정도 금리가 인하되고 지금 미국의 얘기 연방 네. 금리 제도에서 네. 근데 기준 금리가 지금 인하가 되기는커녕 뭐 인상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이게 미뤄진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당연히 오르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않네요. 잡히지 않은 물가가 원인이 된 건데요. 10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깨졌습니다. 이것 네.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넘어갔고요. 모기지 금리도 결국 영향을 받게 된 건데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택 마련하는데 부담이 되는 겁니다. 0.1%, 0. 몇 퍼센트 그럼요. 뭐 별 차 있겠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수십 년 동안
돈을 갚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역시 역사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거기다 금리도 높고 뭐 보험료, 재산세, 유지 보수비 이런 것까지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예비 주택 구매자들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내려놓고 재무 계획 다시 짜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 집 마련하는 거 대신에 일단 좀 우리도 전세 기간 좀 늘려야 되겠어. 네. 전세 한 번 더 살아야 되겠어.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임차 기간 늘리고 있고요. 또 집을 한번 옮겨볼까? 좀 좁은 것 같다.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도 그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자. 집 좀 새로 좀 꾸며가지고 그냥 살아보자라면서 생활 공간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모기지 금리 상승이 작년만큼 급격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8% 작년에 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사람들이 이미 고금리 약간 익숙해졌기 때문에 7% 간다고 해도 큰 충격은 아닐 거라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금리가 지금 오를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 네. 좀 걱정입니다. 잘 안 잡혀요 지금.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62년간 함께한 자매 아니 남매라고. 네, 맞습니다. 62년간 함께 산 쌈샹둥이 사망했는데요. 아, 네.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쌈샹둥이가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가 지난 7일 날 로리 샤펠, 조지 샤펠 남매가 62세 202일에 이르기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사망 원인은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샤펠 남매는 1961년 9월 18일생이고요. 작년 10월 18일 가장 나이가 많은 샴 쌍둥이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의료진들은 샤펠 남매가 30년 이상은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의료진의 예상을 깨고 최고령 샴 쌍둥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샤펠 남매의 경우 두개골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붙어 있어서 필수 혈관과 전두엽 그리고 뇌 약 30%를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로리는 공유하는 머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강했지만 조지는 척추 문제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했고요. 휠체어를 타해서 로리가 조지의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키워드에서 62년간 함께한 자매 아니 남매라고 네. 소개해 주셨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2007년에 조지가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 아니라 난 남성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중간에 성 전환하면서 샤펠 자매에서 샤펠 남매로 된 거군요.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인 것처럼 이 샴 쌍둥이가 신체가 붙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나 네. 각자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서로 노력했고요. 샤펠 남매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각각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방을 번갈아 오가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샤워할 때도 한 명이 샤워 커튼 치고 씻으면 다른 한 명은 욕조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 차례 샤워하는 식으로 굉장히 서로 배려해주면서 살았습니다. 네. 두 사람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펜실베니아의 한 병원에서 6년 동안 일하기도 했었고요. 조지가 컨트리 가수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병원을 그만두고 두 사람이 함께 독일, 일본 등지로 공연 투어도 같이 다녔습니다. 이들은 평생 살면서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 줬는데요. 네. 우리는 1997년 다큐멘터리에서 서로에게서 떠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자신만의 사생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됐고요. 우리는 아마추어 볼링 선수로 활동했었고 또 말씀인 것처럼 조지는 또 컨트리 가수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각자 생활을 존중해 주면서 또 행복하게 같이 살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고인들이 이제 하늘에서는 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명복을 빌고요. 자, 다음 키워드 왁싱이 필요한 육상 경기복이다.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보신 분들도 계실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영복인가? 예. 육상 경기복이 맞나? 약간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육상 경기복이 공개가 됐는데 여성들 위한 건데요. 노출이 좀 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동복 업체 나이키 측에서 파리 올림픽에 이제 출전하는 나이키 에어 이노베이션 서밋의 그 미국 육상 대표팀 입을 경기복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몇몇 수영복 디자인처럼 골반부터 다리 전체가 다 드러나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파였던데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너무 노출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장애물 경기 선수 얘기는 이거는 절대로 선수들의 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뛸 때 좀 신경 쓰이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어요.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된 부담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운동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도 SNS에 미국의 육상연맹은 신체 노출에 따른 왁싱 비용 일체를 지원해달라. 만약에 이걸 입는다면. 그래서 여성 선수들과 먼저 협의를 해보고 예. 이 운동복을 내놓은 거냐라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력 향상에 무조건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운동복이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노출이 심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나이키 측에서는 이건 사실 일부일 뿐이다라고 네. 해명을 했고 뭐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미국 올림픽위원회 미디어 서밋에서 좀 더 많은 경기복을 공개하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개한 경기복은 올림픽 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 하나이다라고 설명했고요. 여성들은 반바지에 크롭탑, 그러니까 약간 배꼽이 노출되는 네. 그런 걸 입거나 아니면 반바지 형태의 다른 바디수트, 그러니까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운동복을 고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선택 중 하나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운동복이었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예, 중요하죠.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 그 비치발리볼 선수들이 너무 노출이 심해서 논란이 된 네.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2021년인데요. 네. 그 비치 핸드볼 출전한 여성 선수들에게 비키니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이제 규정했던 것이 이제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네, 너무 네. 불편하다. 당시 국제 핸드볼 연맹 측에서 여성 선수들은 몸에 너무 딱 붙는 그런 반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비치발리볼 관련 규정 변경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네. 종전에는 하의 측면 폭이 10cm를 넘기면 안 된다. 이건 거의 이제 너무 작은 예. 크기가 작은 이제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완화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여자 대표팀이 불가리아에서 있었던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비키니 유니폼이 아니라 반바지를 입었다가 네. 벌금 징계를 받으면서 이렇게 관련 규정이 논란이 됐고 결국 이거를 없애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편 뉴질랜드 체조 연맹은 얼마 전에 여성들이 레오타드 위에 반바지 또는 레깅스를 입을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복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경기복이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나이도의 노래 땡큐 전해드립니다. My tea's gone cold, I'm wondering why I got out of bed at all. The morning rain clouds up my window, and I can't see it all. And even if I could, it'll all be grey. But your picture on my wall, it reminds me that it's not so bad, it's not so bad. Drank too much last night, got bills to pay. My head just feels in pain. I missed the bus and there'll be hell today. I'm late for work again, and even if I'm there, they'll all imply that I might not last the day. And then you call me, and it's not so bad, it's not so bad. And I want to thank you for giving me the best day of my life. Oh, just to be with you is having the best day of my lif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를 향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에 대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총선 참패와 관련해 이제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등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허종식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하루 뒤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양국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 정권을 나치에 빗대 비난했고 이란 대사는 국제법에 따른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 방콕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국 지금 물 축제가 한창이라고요.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해진 송크란 축제 시작된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태국 물축제 송크란은 산스크리트어 산크란티에서 왔습니다. 네. 변화 또는 이동을 의미하고요. 천문학적으로 태양이 양자리에 들어가는 시기로 매년 4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시기를 새해로 보기도 합니다. 태국은 태양력 1월 1일과 우리나라 설날과 동일한 음력 새해가 있습니다만 네. 태국에서는 4월 송크란 축제의 시작일을 새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크란에는 서로 사와디 삐마이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와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네. 정확히는 평안한 새해라는 의미입니다. 네, 4월에 이제 태국 방문하시면 사와디 삐마이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새해가 네, 3번이라고 하니까 나이를 3배로 먹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근데 이 송크란 축제에서 네.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아닙니다. 예. 큰일 납니다. 송크란 축제 물싸움이 아주 유명하다면서요. 새해부터 물싸움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서로에게 물을 뿌리고 물총을 쏘기도 하고 즐겁게 노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축제는 아닙니다. 태국 주변 동남아시아는 비슷한 시기에 물축제를 즐깁니다. 태국이 송크란이라 부르듯 미얀마에서는 띵잔이라고 부르고 라오스에서는 본 삐마이라고 부르는 물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웃 캄보디아도 송크란이라 부르는 물축제를 하고 있죠. 하지만 태국 물축제는 이미 여러 나라 여행자들에게 각인된 세계의 물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태국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태국만의 독특한 물축제 행사들이 세계적으로 마련되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집안에 모셔두는 불상을 정화하는 의식이 있긴 하지만 태국의 물축제는 불교 축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축제보다는 오히려
비향의 시기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날이나 추석에 고향을 찾듯이 네. 태국 사람들은 송크란 물축제 기간에 외지에 나가 있던 가족들이 모두 돌아와 한데 뭉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 태국에서는 송크란 새해 물축제 기간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방콕 같은 대도시는 송크란 기간이 되면 문을 닫는 상점이나 회사들이 많고 거리는 한산해집니다. 그 자리를 지금은 해외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설 연휴랑 좀 비슷한 풍경이겠네요. 서울 시내가 조금 한산해지거든요. 근데 예, 올해 태국 송크란 축제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올해 태국 정부는 역대 가장 성대한 송크란 물축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송크란 물축제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존 3일간의 행사에서 지역별로 5일에서 최대 15일 이상 각종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물축제 자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행사나 문화 행사 그리고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 방콕 시내 곳곳에서는 정해진 지역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듭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크게 이루어질 왕궁 앞 대형 광장 사남루앙에서는 그림자 인형극, 전통 춤 공연, 무에타이 시합과 전통 의상 체험 등이 준비되었고 네.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배낭여행자들의 성지 카오산 로드와 네. 시내 실롬 로드에서는 아주 와일드한 물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태국에서 이렇게 송크란 축제 공을 들이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태국이 쿠데타로 군부 정부가 들어선 지 꽤나 오래됐었죠. 네.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 군부 정부가 아닌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 세타 타위신 총리와 집권 여당 포타이당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정책으로 태국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정책을 펼치자는 기류가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 전체 국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태국의 소프트 파워 정책 중심에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그렇군요. 태국 정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닐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에 대한 부러움은 이제 국가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태국이 있는 겁니다. 네. 태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컨텐츠진흥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타 타위신 현 태국 총리가 맡았고 네. 부위원장이자 핵심 인물로는 탁신 치나와처 총리의 막내딸이자 집권 여당 대표 패통탄 신나워시 맡고 있습니다. 네. 패통탄 부위원장은 차기 총리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국 각 부처 예산을 모아서 소프트파워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는 네. 한국컨텐츠진흥원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태국의 영화, 미술, 도서, 음식, 음악, 관광, 체육, 패션 그리고 축제 등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정부였던 후라유 찬호차 총리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정책이었는데 당시에는 음식, 영화, 패션, 무에타이와 축제 등 5개 범위였었다면 이를 더욱 넓힌 것이 현재의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로 발전한 것입니다. 네. 태국은 동남아 지역의 문화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한류 영향력이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렇죠. 한류 스타들의 이모저모가 금방 화제가 되고 문화 강국의 본보기로 한국의 사례가 거론되는 국가입니다. 또한 지난해 태국의 의대 명문 마히돈 대학교 설문조사에서 네. 태국인들이 자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그렇군요. 됐었죠. 네. 이제는 태국에서도 이제 문화적으로 좀 잘 발전해 보자. 소프트 파워 전략위원회까지 구성을 한 것 예. 같은데요. 주위에서 예. 보면 태국 여행 정말 많이 가시더라고요. 주로 뭐 방콕이나 뭐 치앙마이, 푸켓 뭐 이런 쪽 많이 가시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네네.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여행지 좀 바뀌고 있다면서요? 예, 확실히 요즘 방콕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들의 여행 트렌드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주로 여행사를 통해서 일정이 정해진 패키지 투어를 많이 갔었잖아요. 네. 이제는 개별적인 매력과 경험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면서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네.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올라온 정보가 오히려 제게도 새로운 정보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숨은 여행지나 맛집 그리고 우리만 알 수 있는 여행지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네. 예, 저는 요즘 자주 찾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방콕의 차이나타운 인근인데요. 딸랏너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달랏너이. 딸랏너이는 지역의 이름이자 방콕 문화의 한 장면이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숨쉬는 곳이고 언뜻 보면 복잡하고 낡고 조금은 더러운 곳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살아있음을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빠른 여행자들은 이곳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주말에 카메라 하나 들고 떠나보고 싶은 곳 방콕에도 여전히 이런 곳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마치 서울의 익선동이나 북천 골목길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콕 차이나타운 인근의 딸랏너이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방콕의 김종민 통신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을 강행하면서 중동 지역의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된 중동 갈등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미국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 움직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뭐 이스라엘 피해라든지 새로운 뉴스가 있나요? 이란이 지난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스라엘 본토를 이제 공격을 했죠. 네. 예, 드론이 약 180기, 탄도미사일 약 120기, 순항미사일 약 30기에서 약 300기 이상의 무기가 동원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란에서 발사가 됐지만 일부는 인접국인 레바논, 이라크, 예멘에서도 발사된 사실이 또 확인이 됐고요. 아이언돔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동쪽 해상에 배치되어 있었던 미군의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을 또 의해서 이스라엘 영공까지 대부분은 도달하지 못하고 요격이 됐습니다. 네. 뭐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이스라엘 피해는 아주 미미했고요. 14일 아침에 이스라엘 공습 전에 폐쇄됐던 영공도 다시 이제 열렸고 네. 시민들은 정상적인 일요일을 아마 보냈을 거고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시간차가 6시간 늦거든요. 네. 지금 아마 오전 5시 한 40분을 좀 네. 넘은 시간이었을 텐데 뭐 비교적 정상적인 평소대로의 아마 월요일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스라엘에서 재보복하지 않으면 이란은 더 이상 공습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뭐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한 네. 내용을 보면은 오늘 15일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을 모정에 것이다. 대응을 할 수도 네. 있다라고 관측이 나와서 상황을 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란이 공습을 처음부터 뭐 좀 약간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우리가 공습하겠다, 뭐든지 어떤 형식이 되든지 간에 보복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예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스라엘과 또 인접국들이라든지 미국에 대응할 시간을 여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란이 이번 공습에 동원했던 무기들을 좀 보면은 또 그런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300기가 넘는 무기를 동원을 했고 또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이전에 보다도 무기의 기술적인 수준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99%가 요격됐잖아요. 네. 사실 이란은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이제 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공개한 미사일 파타흐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네. 이게 최고 속도가 마하 14, 시속 15,000km의 성능을 가진 아주 위력적인
미사일입니다. 뭐 네. 아이언돔뿐만 아니라 네. 미국의 이 3단 미사일 방어 체계도 무력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22년에 공개했던 미사일 중에는 카이바르 세칸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네. 이 미사일도 사거리가 한 450km 정도쯤 되고 정밀 유도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란은 지난 1월 중순에 이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 지역 에르빌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첩보본부를 공습을 했습니다. 네. 이때 4발이나 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시리아 이들리브에 있는 이슬람 국가가 IS 잔당 기지를 타격할 때도 이 카이바르 세칸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런 최첨단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란은 이렇게 이 최첨단 기술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3,000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그런 최첨단 미사일은 동원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언돔이 타격할 만한 수준의 드론과 미사일만 이용했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 영토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발사 지점이 한 1,600km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드론은 100% 이번에 이란 본토에서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1,600km, 1,700km를 날아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 상에 벌써부터 이제 이 항공을 가르지로는 이 이란의 그 드론을 이제 목격한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날아가면서 소음이 꽤 컸습니다. 나 지금 가고 있다 알려주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어떻게 보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사헤드 136이라는 기종의 드론으로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이 기종이 물론 이제 50kg 정도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타격을 하면은 위력이 큰 드론인 건 사실이지만 네.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 거리를 이란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영공까지 가는데 최대 6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하는 추측이 뭐 공습 초반부터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일각에서는 이 기종보다는 좀 더 빠른 로켓 추진 사헤드 238 기종이 또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 해도 한 3시간 정도쯤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좀 그러니까 대응할 이렇게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예,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우리 이제 발사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가고 있으니까 대응해라. 이런 메시지로 봐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CNN의 분석 기사를 보니까 이번 이란의 공습이 처음부터 실패를 작정하고 계획을 세운 공습 작전이었다. 뭐 이런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미국에게 이제 공습 전에 어떤 메시지를 또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여러 뭐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 이란이 이미 지난 7일에 오만 정부를 통해서 뭐 제한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미국 정부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공습하기 바로 전에는 튀르키예를 통해서 또 공습의 규모 그러니까 왜 이란이 이 공습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의 의미 같은 것들을 미국에 다시 한번 전달을 했는데 네.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때 미국 당국자들은 그래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해라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공습 당일에도 이란 외무장관이 튀르키예 외무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작전이 종료가 됐고 이제 이란이 공격받지 않는 한 새로운 군사 작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스위스를 통해도 뭐 이란과 그 미국 간에 이제 이런 소통 채널이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네요. 사전 막후 접촉을 그러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번 공습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1일에 있었던 그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대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 그림자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으셨을 텐데 뭐 이란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 미국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쟁하는 거는 극도로 끌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들이 이제 여러 차례가 있는데 지난 1월 말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이슬람 저항이라는 단체가 요르단 주재 그 미군 시설을 공습해가지고 미군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이 이제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연계 세력
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벌였거든요. 그때도 그러면 이란과 미국이 이번에 다시 또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많았지만 이란은 그때도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과 연계된 무장 세력들에게 좀 자제해라,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또 압력도 넣어서 뭐 그 이후에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에 이라크에서 그 혁명수비대 거셈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최고사령관이 네. 미국의 정밀 폭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 이후에도 이란이 이제 이라크 내에 미군 기지 두 곳을 대대적으로 폭격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미군 당국에게 10시간 전에 우리가 폭격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 그래서 네. 미군들 다 대피시켰고 이래가지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란은 미국과의 그 출동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일관되게 신중한 태도를 그러네요. 유지해 왔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이번도 거의 같은 맥락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계속 이런 이 태도를 보일지는 앞으로 정계 상황에 그렇죠.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게다가 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오늘 뉴스 나온 걸로는 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는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든 뭐 공격이 있게 되면 또 이건 예.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 어제 저녁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했던 그 전신회각 회의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이제 결론 없이 끝났고 네. 오늘 다시 아마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일 중에 어떤 뭐 움직임이 있을지 지금 뭐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근데 앞으로 상황을 좀 뭐 아주 뭐 극단적으로 네. 그 나쁜 상황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이란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네. 이제 그 수위는 이전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대응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요번에 이제 공격한 들어오는 가군 미사일 레바논 뭐 이라크 이런 쪽에서 예멘 이런 데서 이제 발사된 것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과 아마 미국에서는 이런 곳에 대한 그 발사 기지에 대한 공격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진전될 쉽지 기지가 않겠어요. 뭐 없다고 봐야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또 주요 7개국 정상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 좀 나왔나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그 G7 긴급 화상 정상회의도 했고 또 요르단 2세 압둘라 국왕과도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뭐 G7 정상회담에서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회의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열렸는데 네. 이 회의가 이스라엘 요청으로 열렸거든요.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뭐 나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양국 이란과 이스라엘 대사가 막 격렬한 어떤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뚜렷한 뭐 추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합의된 움직임은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안보리에서 아마 이란을 고강도로 비난하는 뭐 공동 성명 이런 거를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선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뉴스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동의 리스크가 고조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유가가 오르겠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었잖아요. 네, 오름세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보복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12일 뉴욕 상업거래에서 6월 브렌트 유가 장중 배럴당 뭐 92.18달러까지 올라갔다가 90.45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뭐 배럴당 130달러 네. 또 뭐 그 전에는 뭐 더 악화되면 150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상황에서 보면은 폭격 후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말하면은 이제 14일 저녁에 5월 인도분 텍사스산 원유가 가격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브렌트유도 다소 하락한 걸 보면은 일단 상황은 좀 더 보자 이런 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에게는 뭐 너무 큰 네. 네, 영향이니까요. 우리는 다
석유를 다 수입하고 있다 보니까. 예, 어제 우리도 이제 긴급 회의가 열렸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아마 그 이달 말 종료되려고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제 연장이 됐는데 그것도 네. 아마 대응책의 일환으로 보였는데 네. 뭐 고유가까지 겹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꽤 크다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또 달러 가치가 더욱 높아지면서 환율도 유동칠 환율이 높아서 영향을 계속 여러 미치는 가지로 거죠.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좀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범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대응책에 대한 고민을 할 건데요. 일단 우리 선박들이 또 안전하게 또 운행을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네. 글로벌 이슈 코너 오늘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는데 자,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글로벌 이슈 코너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릭 클랩튼의 노래 Tears in Heaven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